박영환의 시사 1번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영환입니다. 광복 79주년인데 분단의 장벽은 더 높아졌습니다. 김정은의 핵무력을 완성했고 젊은 세대는 통일이라는 말을 싫어하죠. 민족 통일 또 국가 융성을 디자인하고 실천하는 거대 담론 정치는 죽었습니다. 정치 지도자가 찌질해졌습니다. 진영 이익에 더 혈안이고 국민을 수단으로 여기니 무얼 기대하겠습니까? 나라가 걸음마하던 시기에도 재헌의회는 여야 합의로 토지개혁을 완수했고 군사반란 노태우조차 6.29 선언으로 민주화에 기여했죠. 작금의 한국 정치는 권력 장악에 몰두할 뿐 국민, 나라, 미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중병에 걸렸는데 정권 지키고 잡는 게 국민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참 답답한 광복절입니다. 시사 1번지 출발합니다. 건강 주는 행복 주는 능주농협 로컬푸드. 능주농협 로컬푸드에서 7월부터 8월까지 화순복수가 직거래 행사를 진행합니다. 채소와 과일이 가장 맛있는 순간 능주농협 로컬푸드. 광주 근교 장흥 보성 가는 길에 있습니다. 능주농협 로컬푸드. 김서방, 박서방, 이서방 정말 고맙네. 자네들 장인도 좋은 날 좋은 곳에서 좋은 대접 받으며 떠나니 마음이 편할 것이야. 고맙네. 서방사거리 9호전 장례식장. 동신대를 가야 하는 이유. 취업이 잘 되니까. 장학금이 많으니까.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많으니까. 무료 스쿨버스에 멋진 캠퍼스까지. 학생이 행복한 대학 동신대학교. 초당대학교 총장 박종구입니다. 오직 학생, 오직 취업. 초당대학교는 항공특화대학으로 지역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간혹, 복지, 항공, 글로컬 인재 양성. 초당대학교가 책임지겠습니다. 드림 하이, 플라이 하이. 초당대학교. 여름의 제2회 강진 함액축제. 강진만의 특별한 함일촌 맥주가 있는 강진 함액축제로 오세요. 만원의 행복, 무제한 맥주. 올여름은 강진에서 8월 29일부터 31일까지 강진 종합운동장 제2회 강진 함액축제. 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계약자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특별한 멤버십을 시작합니다. 가입 선물과 다양한 멤버십 혜택까지 지금 시그니처 멤버스만의 특권을 만나세요. 문의 1660-2780 롯데건설. 이 소리는 3400W 최고 화력이 60분간 유지되는 쿠쿠 인덕션만의 최장 화력으로 열유리하는 소리입니다. 쿠쿠의 열, 소리부터 맛있으니까 저 이준호도 집으로 데려가야겠네요. 쿠쿠의 열기, 식을 줄 모른다. 쿠쿠 셰프 스틱 프리존 인덕션. 네, 박영환의 시사 1번지. 오늘은 예고를 해드렸듯이 여야 의원 특집 대담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 서울 서초 의리 지역구죠. 또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 광주 광산 갑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두 분. 네, 반갑습니다. 지난번 이제 국회 개원하자마자 모셨었고 이제 두 달 만입니다. 두 분 다 보니까 뭐 당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신 의원님은 이제 문체위 소속으로 국민의힘 원내 수석 대변인 맡고 계시고요. 박 의원은 법사위 소속이자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뭐 초선이긴 하지만 뭐 정치적으로 보면 상당히 비중 있는 역할을 맡고 계신데 가장 궁금한 게 이제 석 달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배치를 다른지 언론인에서 또 검사에서 국회의원으로 변신을 했잖아요. 내가 잘 선택을 한 거다 이런 느낌이 드시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신동욱 의원부터. 예, 저는 뭐 한 70% 정도는
잘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오늘 사실 오늘의 그 기분은 아까 우리 앵커께서 오프닝 멘트 하셨을 때 정말 우리 정치에 대한 광복절까지도 이렇게 둘로 갈라진 이 정치 현실에 대해서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사실 좀 일부 무력감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균택 의원님 법사위에서 열심히 활약하시는데 오늘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도 좀 있고 해서 오늘 좀 허심탄회하게 좀 말씀을 나눠보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박 의원님은 이제 고검장까지 하셨잖아요. 근데 검사하는 거하고 의정활동하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어려운 것 같습니까? 그 의정활동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검찰에 있을 때는 그 고민을 많이 하지만 그게 좀 단순합니다. 이 사건을 원칙대로 하는 방법 이게 뭐냐 또 현실에 이런데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 어떻게 좀 공정성을 살려야 할 것인지 이런 작은 주제만 가지고 특정 사건에 대해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관심의 폭이 좁은데 지금은 이제 모든 영역이 다 관심의 대상이 돼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시각이 더 넓어지는 문제나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검사나 기자나 사실은 모든 사안을 약간은 정의론적인 관점에서 이제 바라보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제가 겪고 있는 내적 갈등과 우리 박균택 의원님이 겪고 계시는 내적 갈등은 큰 차이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예. 어쨌든 두 분 말씀 듣고 보니까 국회의원이 극한 직업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제 뭐 여야의 방송 장악 대혈투 또 이 검사 탄핵 청문회 여야 격돌 또 반쪽 광복절 파행 이 한 세 가지 정도 주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야가 이제 28일 본회의에서 그나마 이제 그동안 그 견해 차이가 없었던 이른바 무쟁점 민생 법안 처리하기로 한 건 참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른바 이제 청문회 전국, 거부권 전국으로 인해서 여야의 대치 전선은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어제 과방위는 방송장악 2차 청문회, 법사위는 검사 탄핵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근데 두 개의 전선이 형성이 됐는데, 자, 신 의원님, 요즘 이런 국회 모습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시는가요? 정말 뭐 괴롭긴 합니다만 제가 조금 전에 국회에 들어와 보기를 잘한 것 같더라고 말씀을 드린 점은 들어와서 보니까 그래도 한 발짝씩 한 발짝씩 역사는 나아가야 한다 이런 거에 대해서 뭔가 일조해야 된다는 뭐 소명감 같은 게 좀 또 드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금까지 너무 이제 그 쟁점 법안을 두고 갈등이 많았기 때문에 국민들의 인내에도 좀 임계치에 다다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하고요. 그래서 저희 원내에서도 좀 정쟁을 멈추고 일시적으로라도 9월 정기국회 들어가기 전에 쟁점 법안 뭐 간호사법이라든지 또 구하라법이라든지 몇 가지 큰 이견이 없는 법안들이 있거든요. 처리를 하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모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로 그것만큼이라도 뭐 아주 국민들의 민생에 기여한 법안들이 있거든요. 먼저 좀 처리를 했으면 하는 정말 절박한 마음이 있습니다. 네, 이제 바로 좀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이름이 이제 방송장악 청문회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야당은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면직부터 이진숙 위원장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까지 윤석열 정권이 노골적인 방송장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보여왔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 뭐 한상혁 위원장 강제로 쫓아냈고 그리고 야당이 추천한 방통위원을 임명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 2명으로 운영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는 또 MBC 장악을 위한 의도가 제일 컸다고 보는데 이진숙 같은 분 절대 그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될 인물을 데려다가 그 자리에 앉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출근하자마자 첫날 그 박문진 이사 임명을 강행하는 식으로 이렇게 무리를 저지르는데 이것을 보고서 정상적이라고 평가를 하거나 야당이 그런 상황들을 눈 뜨고 지켜보고 방치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의 뭐 판단 또 민주당의 처신이 저는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당은 또 정반대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방송장악 프레임이라고 하는 게
야당의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선동이다. 국민들이 굉장히 헷갈릴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저희 주장을 말씀드리기 전에 조금 이 시간적 맥락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박균택 의원께서 방통위원을 임명하지 않고 지금 밀어붙이고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맥락을 보면 지금 과방위원장을 하고 계시는 최민희 의원을 당시에 이제 야당에서 추천을 했는데 그 전직과 관련해서 이해충돌 문제 때문에 이분은 방통위원으로 적합치 않다라고 판단해서 임명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몇 개월이 흐르고 이분이 철회가 되고 두 분의 야당 몫의 위원을 추천을 해라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부터 야당이 계속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왜 안 하는가?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 방통위가 5인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야당에서 2인을 하지 못하고 여당에서 1인을 추천하지 못하면 2인 체제로 가게 되거든요. 그럼 2인 체제라는 것이 법적으로 저희는 전혀 하자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만 사실은 2인 체제가 문제가 없는 건 아니죠. 5인 체제의 방통위를 2명이서 결정을 한다는 것이.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의도적으로 야당 몫의 위원을 추천하지 않아서 방통위를 사실상 기능하기 어려운 2인 체제의 방통위로 만들어놨다. 그 이유는 뭔가 MBC의 이사 선임을 방해하기 위해서 저희는 그렇게 의도적으로 만들어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2인 체제에서 MBC가 이제 박문진 이사를 선임을 했는데 그건 전임 이사들이 8월 12일 날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한 것인데 민주당은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2인 체제에서 서둘러서 한 것이기 때문에 효력이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벌써 1년 전부터 이미 다 예비된 스텝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방송 장악이 아니고 저희가 보기에는 민주당의 MBC 연구 장악 프로젝트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최민희 의원, 현재는 의원이신데 그분 한 분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최선영 교수님이든가요. 방송 그 심의위원 그분도 아무런 명분도 이유도 없이 임명을 안 했었습니다. 3명 정도의 인물을 상대로 마음대로 그 임명을 않고 2인 체제로 운영한다든가 이런 그 문제를 계속 벌여왔는데 지금 그 추천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또 추천을 한다고 했었을 때 본인의 마음에 맞는 사람만 여당에서 추천한 사람만 임명을 하고 야당에서 추천하는 사람은 또 임명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어떻게든 구성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또 운영을 할 것이라는 그런 의심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고 지금까지 해왔던 그 조치라든가 또 임명된 사람의 그 면면을 본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당 내에서 먼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왜 임명을 않느냐고 따졌어야 맞고 왜 하필이면 인물이 없어서 이진숙 같은 인물이야 하느냐고 여당이 먼저 따졌었으면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았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길게 드릴 말씀 아니 짧게 제가 다시 한번 반박을 드리면 야당에서 추천을 했는데 이 사람을 또다시 임명하지 않을까 봐 우리는 안 하고 있다라는 말씀은 좀 저희로서는 좀 유감스러운 말씀이고요. 어쨌든 야당이 야당 몫의 그 방통위원을 임명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하신다면 저희 입장도 2인 체제의 방통위로 계속 이 지금 방통위를 밀고 가는 것이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하루빨리 5인 체제로 가고 싶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그렇다면 야당에서 좀 우리가 이런 분 추천하고 싶다라는 대안을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당연히 임명 안 할 이유는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 저도 짧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당도 역시 추천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대통령의 2인 체제 운영 이 방식에 혹시 동의하고 찬동하기 때문은 아닌 것인지 여당의 그 무추천 사유 이것도 저는 굉장히 궁금한 부분입니다. 예, 제가 판단하기로는 2인 체제로 가서 방통위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 쪽의 책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뭐 그러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길게 토론할 건 아닙니다. 자, 논의를 조금 확장을 해보면 저희 이제 방송 보고 계신 이 유튜브 시청자나 지상파 라디오 듣고 계신 분들이 그런 의문을 떠올릴 것 같아요. 그 여야가 모두 이제 방송 장악이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여당은 그 야당이 공영방송을 정말 장악하려고 이제 프레임을 만들어서 선동하고 있다고 하고 야당은 이제 노골적으로 그
정부 여당이 이제 또 공영방송을 장악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고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뭐 유튜브라든가 여러 대한 언론들이 있고 언론 환경이 전두환 집권 시절에 통폐합 당시하고 다르기 때문에 과연 장악이 가능한 건지 언론 장악이 그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가능한 겁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예. 저는 큰 틀에서는 이제는 불가능한 시대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문제는 우리가 정말로 심도 있게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 부분도 뭐 물론 반론이 있으실 수 있지만 저희가 지금까지 정치권이 게을러서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좀 속도를 내서 좀 논의를 하자라는 생각이고 왜 그러냐면 지금 뭐 우리 K 콘텐츠의 국제적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단지 뉴스 부문 하나만 가지고 공영방송을 장악해서 무슨 정권을 잡는다든지 이런 것은 이제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치권이 합심해서 공영방송을 공영방송답게 만들어주는 노력이 필요한데 지금 쟁점은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지금 MBC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의 그 임기가 끝났는데 민주당 입장은 이걸 멈추고 논의하자는 것이고 저희는 이거는 공영방송의 미래 그 지배구조의 문제와는 전혀 별개의 것이고 지금까지 제도하에서 지금 임기가 도래한 것이고 문재인 정부 때 계속 해오시던 분들이 그럼 앞으로도 그러면 공영방송이 어쨌든 지금은 여당 몫이 더 많은데 그거 하지 말고 계속 우리의 영향권 안에 두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것과 이것은 별개로 저는 논의를 하고 공영방송의 임기가 도래한 이사들의 문제는 그냥 그대로 가는 것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다만 미래의 문제는 이제는 정치가 공영방송을 장악해서 어떤 뭐 정치에 활용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은 버리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 의원님. 네. 그래도 그 방송의 핵심은 역시 뉴스 부분인 것이고 네. 그게 정치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현재 대통령의 그 입맛에 맞는 인물들에 의해서 방송 장악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게 불가능한 시절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지금 현실과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그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됐던 인물을 그대로 유지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조금 더 중립적이고 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인물이 올 수 있는 이 체제를 만들자는 것이지 과거 인물이 계속 그대로 가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아니라는 점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이 논쟁은 앞으로 예를 들어서 몇 년 뒤에 정권이 바뀌면 제가 똑같이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지난 정부 때 또 똑같은 것이었고 그래서 서로 입장이 바뀌면 이거는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혼신의 힘을 다해서 공영방송의 미래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으면 우리 후배들에게 정말 뭐 우리 박영환 앵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방송을 오래 했습니다만 우리 후배들에게 똑같은 고통을 안겨줄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뭐 박균택 의원님 말씀을 다 반박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 또 맞는 말씀이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현역 정치인들이 노력해야 된다 뭐 이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뭐 문재인 정부 때 왜 방송사법을 그 개정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제 와서 개정하자고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는데 저 문재인 정부 때 이걸 개정하지 않았던 거 잘못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소 잃고 왜 외양간을 고치려고 하느냐 얘기하는데 소를 계속 키워야 한다면 잃고 나서라도 외양간을 고쳐야지 한번 소를 잃어버렸으니까 외양간을 고치지 말고 그대로 가자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국민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체제가 방송 체제가 가능하도록 법을 바꾸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 이제 그 결국 이제 방송사법에서 크게 여야 간의 이제 갈등을 빚는 부분은 이제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관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KBS 이사회 같은 경우에 7대4 구조. 그러니까 여당 쪽에 페이블을 주는 거죠. 7대4. 그다음에 방문진은 6대3. 다 공이 다 그 이제 집권당에 페이블을 주는 구조로 돼 있는데 이런 이사수를 이제 21명으로 대폭 늘려서 쉽게 말하면 이제 정치 후견주의를 좀 빼자는 얘기인데 이걸 놓고도 또 의견이 엇갈리잖아요.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민주노총 언론노조의 영구 장악
뒷받침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닙니까? 예, 저희는 그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우리 박영환 잘 아시겠지만 7대4, 6대3 구조도 이제 김대중 정부 당시에 이제 그렇죠. 이게 만들어진 사실은 일종의 정치적 후견주의를 인정한 예. 체제입니다. 왜냐하면 공영방송이라는 것이 죄송합니다. 정권이 바뀌면 그 정권의 철학을 어느 정도는 반영하는 것이 예. 공영방송의 취지에 맞다라고 당시에는 판단을 했던 것인데 뭐 저희가 보기에는 사실은 이것대로 잘 운영이 됐으면 괜찮은데 특정 시점을 지나면서 민주노총의 입김이 지나치게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그 시점부터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정치적 후견주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의 공영방송은 노동조합 후견주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민주노총 후견주의에서 빨리 벗어나는 것.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대개 일반 대기업 같은 경우에 보면 간부가 되면 노동조합에서 탈퇴를 하거든요. 네. 뭐 SBS도 대개는 그렇게 합니다.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뭐 부서장이 됐을 경우에 우리 그 부대 부서원들에게 정치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부서장이 되면 대개 노동조합에서 탈퇴를 하는데 지금 예를 들자면 MBC 같은 경우에는 뭐 부서장 이상의 간부들도 거의 다 노동조합 원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스스로의 노력도 저는 언론인들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한 것이고 또 이런 우리가 지금 정치적 후견주의 플러스 노조 후견주의 또 시민단체 후견주의 이런 것들이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이 문제는 이제는 한 20여 년이 지났으니까 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만 7대4, 6대3 구조는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 당시만 해도 공영방송이라는 것이 정권이 바뀌면 그 정권의 그 말하자면 철학에 맞는 어느 정도의 그 페이버를 인정한 제도였다. 그러나 지금은 그게 좀 맞지 않는 제도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어느 분은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야가 뭐 법을 바꾸되 지금 당장 적용하지 말고 차기 정권이 시작되면 그때 이 법을 시행하는 걸로 하자. 박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입법적인 측면만 생각한다면은 그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윤석열 정부가 조금 더 합리적이고 조금 더 중립적이고 국민의 여론을 중시하는 정부였다고 한다면 그 말씀이 맞는데 지금처럼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는 상황, 노동부 장관이든 방통위원장이든 독립관장이든 가장 국민의 눈에 차지 않는 사람들, 절대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들만 잘 골라서 그 자리에 앉히는 식으로 정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믿고 3년 가까이를 그대로 방치하자는 주장과 같아서 참 심정적으로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뭐 기회가 있으면 혹시 저희가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좀 개선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어제 이제 MBC 민주노총 산하 노동조합이 한 제3노동조합 위원장님이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니까 아직도 전 정권에서 밀려났던 간부, 뭐 편성 국장 이런 간부들 제가 구체적으로 좀 모르겠습니다. 그 간부들이 뭐 한 분은 뭐 이렇게 뭐 물건 파는 일을 하고 있고 이런 글을 이제 올려놓은 걸 봤습니다. 내부로 들어가 보면 이렇게 큰 우리가 거대 담론만 가지고 공영방송의 문제를 판단하기에는 정말 복잡한 문제가 많고 또 직원들의 감정선이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단지 정권의 문제라든지 이렇게만 치환을 하게 되면 정말 풀기 어려운 문제가 될 거다. 저는 그래서 좀 내부인들의 상황 이런 것들을 좀 섬세히 들여다보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어제 청문회는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증인으로 출석을 했는데 직무가 정지된 분이 이제 나왔어요. 자, 이제 이동관, 김홍일, 이상인, 대행까지 방통위원장 역할했던 분들이 이제 3명이 줄줄이 탄핵이 됐고, 이번에는 이제 결국 이제 헌법재판소에 이제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 만약에 헌재에서 기각 내지 각하가 나오면 지난번에 이제 용산 참사와 관련해서 행안부 장관의 이미 전례가 있습니다. 그런 데 대한 부담은 없으신가요? 사실
탄핵 소추 의결을 했는데 네. 그게 기각이 되면은 민주당에 부담이 안 될 수는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비판론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진숙이라는 분이 방통위를 운영하도록 그대로 놔두는 것이 맞는 것일까? 이 부분을 결코 그것은 아마 그대로 그것을 방치한다는 것은 국민 또 역사 앞에 저는 죄를 짓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설령 나중에 비판을 받더라도 이것은 그대로 묵과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민주당이 잘했고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원인으로 들어가자고 한다면 그 여당 내에서 이진숙을 임명하면 안 됩니다라고 먼저 얘기를 해가지고 이런 사태가 안 오게끔 만들어줬던 것, 이게 필요했던 것이 아닐까, 그 말씀을 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제 제가 이제 이 말씀은 좀 안 드릴까 하다가 이제 우리 박균택 의원님 이진숙 위원장이라는 분을 민주당에서 좀 너무 악마화하신 것 같아요. 이진숙 위원장이라는 분은 우리 뭐 저희 방송 기자들은 너무나 친숙하게 잘 알고 계시는 분이고 방송 기자로서도 뭐 굉장히 훌륭한 업적을 많이 쌓은 분이고 후배들의 존경을 많이 받았던 분입니다. 다만 이분이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MBC의 주요 보직을 거치면서 지금 현재 노동조합원들과 많은 갈등을 겪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분이 그런 아까 말씀드린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그런 갈등의 구조에서 후배들과 갈등을 빚었던 인물이라고 해서 방통위원장에 전혀 부적절한 인물이냐, 아니면 인간성이 매우 나쁜 분이냐, 아니면 그렇게 민주당이 악마로 몰아붙일 정도로 나쁜 분인가 하는 거는 조금 이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나중에 기회 되시면 이진숙 위원장을 한번 만나보시면 이분이 얼마나 기자라는 업에 대해서 정말 소신을 가지고 있고 정통 언론인이고 또는 방통위 업무에 대해서도 매우 잘 파악하고 있는 분이라는 거는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MBC의 주축으로 이루고 있는 민주노총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부적절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저는 적어도 민주당이 이제 일당이라면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좀 균형감 있는 정보를 좀 한번 가지고 보셨으면 어떨까? 그 저도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라크 전쟁 때 현장에 용감하게 뛰어들어서 종군 기자 일을 했던 그 부분은 참 존경스럽게 바라봤습니다마는 간부가 된 이후에 처신이라든가 또 행동이라든가 사고방식이나 이런 부분을 참 전혀 동의할 수가 없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뭐 저 이해하고요. 다만 지나치게 특정인을 악마화하면 그것이 문제를 푸는데 더 방해가 될 수 있다. 똑같은 논리로 지금 MBC에서 그 좀 밀려나 있는 이런 분들을 다음에 이걸 시키겠다 그러면 이제 똑같은 논리가 될 수 있어서 이제 같이 방송을 했던 저희 입장에서 보면 비록 저와는 지금 정치적 지향점이 다르지만 또 민주당 성향의 우리 기자분들 또는 PD들도 훌륭한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저희가 보건대는 이진숙 위원장도 그 정도로 이렇게 나쁘게 평가할 만한 분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아쉽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야당은 또 방송장악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죠. 근데 이제 그 국회의장 찾아가서 개최를 제자 촉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의원들은 물론이고 국민들 다수도 지금 그 윤 정부가 그 방통위를 운영해 왔던 그 문제점에 대해서 누구나 인식을 하지 않습니까? 뭐 전임 위원장 쫓아낸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 상황 어느 건 한 곳도 정상적으로 운영된 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또 국민들의 여론에도 부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추진이 될 부분이라고 의장님도 결국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짤막하게 뭐 국정조사 문제를 떠나서 계속 탄핵과 사표를 반복하는 이 구도 자체가 이미 잘못된 것이다. 방통위를 1인 체제로 만들어서 완전히 업무를 정지시키고자 한 것은 민주당이기 때문에 이걸 국정조사로 밝힐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CM 듣고 2부에서 다시 두 분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전자 가전 살 때도 분수가구 살 때도 학기 소품 컴퓨터 금호월드 다 있지. 원스톱 쇼핑 즐거운 쇼핑 행복을 드리는 금호월드. 금호월드 오길 잘했지? 당연하지. 광주여자대학교 양궁선수 안산입니다. 저는 세상의 중심을 향해 쏴라라는 마음으로 잘 해왔고 잘하고 있고 잘 할 수 있습니다. 지식과 지혜가 조화로운 사랑이 넘치는 대학 광주여자대학교에서 당신의 꿈에 도전하세요.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는 마음교육 선도대학 광주여자대학교. 에이, 사업 자금 때문에 걱정이야. 아, 이 친구 사업하면서 아직 문화신협 솔라론도 몰라? 자, 오! 태양광 사업 시설 운영 자금에 경매 잔금, 건축 시설 자금 대출까지? 친구처럼 든든하지? 그런데 광주 문화신협 문의 1644-7990. 미래를 품은 당신의 빛. 광주대학교에는 특별함이 있다. 다양한 장학 혜택에서 취업 창업 중심 실무 교육까지. 내일의 리더를 양성하는 기업가 정신. 나를 위한 최고의 선택. 광주대학교. 광주에는 광주대학교가 있습니다. 이 소리는 3400와트 최고 화력이 60분간 유지되는 쿠쿠 인덕션만의 최장 화력으로 연료리하는 소리입니다. 쿠쿠의 열, 소리부터 맛있으니까 저 이준호도 집으로 데려가야겠네요. 쿠쿠의 열기, 식을 줄 모른다. 쿠쿠 셰프 스틱 프리존 인덕션. 여러분은 지금 KBC 여의도 광역방송센터에서 진행하는 박영환의 시사 1번지를 듣고 계십니다. 네, 박영환의 시사 1번지 2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집 대담으로 여야 초선의원 두 분 함께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신동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자, 이제 어제 법사위에서 검사 탄핵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김영철 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 조사 청문회입니다. 지난 2일 이제 민주당이 발의한 김영철, 강백신, 엄희준, 박상용 검사 탄핵안에 따른 탄핵 조사 청문회로 이제 김 검사를 시작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헌정사상 최초입니다. 현직 검사 탄핵 청문회. 신동원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저도 뭐 검사 탄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오늘 뭐 구체적으로 이제 몇 가지 특히 이제 어제 청문회 하신 김영철 차장검사에 대해서 몇 가지가 있잖아요. 뭐 코바나 컨텐츠, 주가 조작 사건, 뭐 기타 등등 5가지 정도가 제가 있는 걸로 보는데 제가 사실 법률가가 아니어서 구체적으로 이거 하나하나가 탄핵 사유가 되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왕에 우리 박균택 의원이 법률가시니까 나오셨으니까 또 전직 검사시기도 해서 조금 마음이 좀 복잡하실 것 같긴 한데 헌정사상 처음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공직자에 대한 탄핵이라는 것은 이제 입법권에 허용된 아주 예외적인 일종의 뭐 기소권 같은 것을 주는 것이고 이거는 도저히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이제 이런 것들인데 정말로 이 지금 검사를 탄핵까지 해야 될 정도로 이게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뭐 제 생각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박 의원님 얘기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이게 이 내용 탄핵의 원인으로 제기된 그 의혹과 내용들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뭐 내부에서 처벌을 받든 감찰을 받고 파면을 당하든 아니면은 탄핵 소추로 쫓겨나든 그 직을 내려놔야 할 그런 사안이라는 점은 저는 분명하다고 봅니다. 다만 그 내용이 얼마만큼 진실이고 얼마만큼 할 말이 있는 내용인지 그걸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제 진상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청문회를 개최해 보자는 것이니까 일단 청문회 그 과정에서 잘잘못을 한번 따져보고 본인이 억울하다고 한다면 탄핵 소추 의결을 해서는 안 될 것이고 문제점이 정말 맞다고 생각한다면 충분히 탄핵 의결을 고려할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탄핵 조사 청문회라는 게 이제 그런 뜻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런데 지금 이제 김영철 검사의 경우에는 코바나 컨텐츠, 대기업 협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다음에 이제 장시호 뒷거래 의혹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대별이 되는데 구체적인 증언이나 증거를 민주당에서 나름 확보를 좀 했습니까? 지금 그 언론에서 여러 가지 제보를 바탕으로 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보도를 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론 보도됐던 게 주 그렇습니다. 의혹을 갖고 있는 부분인 거죠? 그 전에 3명의 검사들을 그 탄핵 조사 없이 바로 탄핵 소추 우결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 판결이라든가 공소장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공적으로 확인되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조사 절차 없이 바로 탄핵 의결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 뭐 어떤 수사라든가 재판이 이루어진 적이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 진상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탄핵 조사 청문회를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했던 것입니다. 신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언론 보도라고 하는 것도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언론도 매체 성향에 따라서 이제 여러 매체가 있고 다만 제가 다시 한번 좀 의문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특정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을 이렇게 마구잡이로 탄핵을 하기 시작하면 이건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저는 우리 수사권의 혼란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검찰청을 없애겠다라는 것을 발표를 하신 것 같아서 이게 이런 식으로 검사들에 대한 신뢰도를 무너뜨려서 결국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의구심을 이제 첫 번째 하나 가지게 되고요. 또 이 정도를 가지고 검사를 탄핵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문제가 지금까지 전 정부에서도 조사를 했고 이번 정부가 들어선 지 2년 동안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 하에서 조사를 했는데 어쨌든 결론이 나지 않고 지금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김영철 검사를 탄핵할 것이 아니고 이원석 총장을 탄핵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결론 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것이 문제라면 검사들이 꼭 이 김영철 검사만 왜 탄핵을 하려고 하는가? 저희가 보기에는 이 5분의 검사들이 전부 이재명 대표의 수사와 관련된 분이더라.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의구심을 가지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고 정말 도저히 이거는 입법권에서 묵과할 수 없는 비위를 저지른 검사를 청문회 하시겠다 그러면 탄핵하시겠다 그러면 저희도 얼마든지 협조할 수가 있는데 공교롭게도 다 이재명 대표 수사와 관련된 분들이기 때문에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이전에 검사를 이렇게 마구잡이로 탄핵을 하기 시작하면 정말 대한민국 검사 중에 저희가 기사를 쓰거나 수사를 하실 때 고발만 한 건 당해도 굉장히 위축되는데 국회에서 탄핵을 당하면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어떤 검사가 정치적 사건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그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저는 이 의혹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고 또 그래서 객관적으로 확인을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러면 이 내용이 사실이라고 했을 때 그때도 내버려둬야 할 것인가 민주당과 관련된 수사를 했기 때문에 내버려둬야 할 것인가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국민 뜻에 맞지는 않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당을 수사했든 야당을 수사했든 그 의혹 내용과 일치하는 행위를 저질렀다고 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사정이라는 것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론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사실이라면 책임져야 되겠죠. 원론적으로 맞는 말씀인데 그 사실까지 이르는 과정을 이를테면 수사기관의 수사를 담당하시는 분들을 계속 입법권에서 불러다가 탄핵을 하고 청문회를 하고 해서 그 사실을 밝히고자 한다면 대한민국의 뭐 삼권 분립이라든지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서로 견제의 원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큰 혼란이 올 수밖에 없고 예를 들어서 앞으로 거물 정치인을 수사하는 검사는 탄핵당할 각오를 하지 않으면 수사를 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재명 대표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어느 누구도 이를테면 다수당을 점하고 있는 그 당의 대표라든지 또는 대선 주자라든지 이런 분을 수사한다면 이건 탄핵당할 각오를 해야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뭐 굉장히 큰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동안 왜 안 했겠는가? 제가 드린 이런 우려 때문에 정치권이 이제 자제를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왜 이런 큰 칼을 정말로 소도 잡을 수 있는 칼을 닭 잡는 데 쓰시려고 하는지 참 답답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두 가지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일단은 그 야당 사건, 뭐 민주당을 상대로 수사했던 사건
사건을 담당했던 모든 검사들이 탄핵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리고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의혹이 제기됐던 검사들이 야당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봐줄 수는 없는 좀 그런 상황이라는 것, 이걸 하나 말씀을 드리고 먼저 전제로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김영철 검사는 이제 탄핵 소추 당사자를 증인 출석시키는 거는 위헌 위법적이다. 이제 불출석을 했고, 이제 강백신 검사도 증인 적격이 없는 당사자를 소환하는 등 헌법재판소법과 국회법을 어기는 위법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민주당 입장에서? 이게 탄핵 소추 의결은 그 해당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당사자 본인인 게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증인이 될 수는 없는 것이겠죠. 근데 지금 탄핵 청문회에서 조사 청문회에서 조사 대상은 그 개인이 아니고 그 개인이 저질렀던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건에 있어서 진상을 밝히려고 한다면 가장 좋은 증인은 뭐겠습니까? 바로 당사자. 그 사건을 처리했던 당사자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로서가 아니라 그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어떤 가장 좋은, 가장 필요한 증인으로서 부른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왜 아까 탄핵을 하냐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수사기관이 수사를 했고 내부 감찰기관이 감찰을 했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걸 안 하기 때문에 국회가 보충적으로 나서는 것인데, 여기에서도 또 탄핵 그 당사자이기 때문에 증인으로 올 수 없다라고 한다는 것은 수사기관도 감찰기관도 국회도 나는 건드리지 말라라는 얘기와 똑같은 것이 되기 때문에 결코 찬동하기 어려운 그런 주장인 것 같습니다. 그 검찰을 공격하겠다고 하면 사실은 박 의원님보다 제가 드릴 말씀이 더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박 의원님도 역시 검찰에 계셨기 때문에 검찰에 대한 애정은 저보다 훨씬 클 것이기 때문에 저는 언론에서 이제 본 이를테면 과거 검찰의 잘못된 관행이라든지 모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고 대한민국 검찰이 지금의 검찰과 과거의 검찰을 뭐 좀 다르다고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동일선상에 있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수사권 남용이라든지 또는 정치적으로 너무 좀 편향된 어떤 그 수사의 관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어떤 점에서든 시정돼야 될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이제 뭐 이 부분의 청문회도 있지만 예를 들어 저희가 다수당이 될 경우에 김정숙 여사 뭐 해외 순방 청문회를 하겠다 해서 증인을 문재인 김정숙 여사를 반드시 불러야 되겠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했을 경우에 과연 민주당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우리가 법으로 할 수 없는 저희는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던져놓고 계속 왜 안 받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면 이거는 풀리지 않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검사 탄핵의 경우는 우리가 수사권과 그러니까 삼권 분립이라는 것을 만들어놓은 헌법의 취지를 잘 생각을 해보고 비록 이걸 우리가 쓸 수 있는 수단이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 사안에 이런 것들을 남발했을 경우에 앞으로 올 후폭풍이 너무 클 것이다라는 우려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분들의 잘못이 있다면 그건 그것대로 또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또 고민해 봐야 되겠죠. 예. 근데 우리 신 의원님 말씀 정말 언론적으로 맞는 말씀이고 존중은 합니다마는 그 말씀을 토대로 만약에 이것을 묵과를 한다고 방치를 한다고 했었을 때 그러면 그런 실제 그 범법 행위가 있었다고 과정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어떻게 단죄를 하고 어떻게 그것을 규율을 할 것인지 그건 어떻게 하시한다고 보십니까? 제 말씀은 이런 겁니다. 검찰에서 이런 잘못된 것이 있다면 적어도 탄핵의 대상은 뭐 서울지검에서 있었던 일이면 서울중앙지검에 있었던 일이면 중앙지검장을 우린 탄핵을 하겠다라든지 제가 검찰의 그 위계 관계를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적어도 최고의 그 책임자를 뭐 탄핵을 하겠다든지 이런 것들은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개별적인 수사검사를 이렇게 다 탄핵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돼버리면 정말 담이 크지 않은 검사가 아니라면 앞으로 수사 못하지 않을까라는, 그러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을 하기 때문에 이 사안들에 대해서 저도 정확히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뭐 이를테면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이미 뭐 과거 사건입니다.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기 시작하면 논쟁이 너무 길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고 우리가 사법 질서를 어떻게 우리가 정치권이 지켜줘야 될 것인가, 그래야지 나라가 제대로 서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저는 더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분들을 개별 수사검사들 꼭 이렇게 탄핵을 해야 됩니까? 꼭 필요하다면 검찰총장을 하시든지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부분들은. 그 탄핵이라는 것은 그 어떤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고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절차고 개인에 대한 파면 절차를, 징계 절차를 다루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윗사람의 정치적 책임을 묻는 걸로 대체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위법을 저지른 행위 당사자를 대상으로 어떤 권한을 발동하는 것이 탄핵이기 때문에 그 사건 그 본인, 잘못을 저지른 본인이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그게 법의 취지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검사 탄핵과 관련해서는 뭐 크게 의견이 좀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검사의 비리 같은 경우에 검찰 특성상 내부에서 이거를 어떻게 처리하기 어려우니까 국회가 이제 그런 권한을 이용해서 견제하는 측면이 있다라는 게 있고, 하나는 또 하나 이제 또 의구심이 또 생기는 부분은 뭐냐면, 공교롭게도 이제 이 개별 검사들을 보면 김영철 검사도 그렇고 박상용 검사, 엄희준, 강백신 보면 뭐 쌍방울 대북송금이라든가 뭐 민주당 돈봉투 사건이라든가 대장동 백현동 의혹 수사를 했던 검사였기 때문에 이게 조금 괘씸죄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또 생각도 하는 것 같거든요. 다른 검사들이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검사들은 놔두고 이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들만 상대로 탄핵을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민주당은 비난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 느낌을 주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제기된 사람들이 이 사람들밖에 없는데 왜 이 사람들이 이런 사고를 쳤는지 아니면은 이런 의혹을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 외에는 다른 사람들이 문제 제기가 안 되고 있는데 굳이 또 다른 사람을 찾아서 탄핵할 수도 없는 것이고 뭐 오해를 받으니까 이것을 놔두자는 얘기는 결국은 뭐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쓰지 말라는 얘기와 같아서 이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인 것 같습니다. 예. 문제가 있는 분들을 이분들로 한정해서 보시니까 그런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제가 뭐 구체적으로 이제 사안을 다 들 수도 없고 지금 이 자리가 면책특권이 보장되는 자리도 아니기 때문에 다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사실 각도를 조금 돌려보시면 문제 있는 수사 저희는 굉장히 많았다고 보거든요. 특히 지난 정부 때 수사를 해야 되는데 의도적으로 수사를 안 한 분들 또는 무슨 다른 이상한 핑계를 들어서 뭐 계속 지연시킨 분들, 특히 이재명 대표 관련된 수사, 조국 대표 관련된 수사,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그 수사를 저희가 보기에는 문제 있게 한 분들이 지금 국회에 들어와 계신 분들도 있고 많은데 그러나 그때는 사실은 탄핵 얘기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다수당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다수당이시기 때문에 절제할 필요가 있다. 문제가 있는 분이 이분들만 있는 것 아니고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언론에서 보고 느낀 것만 해도 제가 사실은 뭐 개인적으로도 막 저희 후배 기자들한테 막 화를 낸 분들도 있습니다. 왜 이거 수사하지 않느냐. 쌍방울 대북특검 수사할 때 수사가 너무 진행이 안 돼서 보도보다도 수사가 더 늦다라는 얘기도 제가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물론 저희가 소수당이었기 때문에 못한 측면도 있지만 그러나 소수당이 못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다수당이 되셨으니까 조금 절제할 부분은 필요하겠다. 이분들만 문제가 있다는 말씀은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의혹이 제기가 된다면 그 부분들도 한번 뭐 따져볼 필요는 있겠다 싶은데 현재 저희들 눈에 들어와 있는 문제되는 사건들은 이게 전부라고 지금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문제는 여기까지 다루고요. 오늘 이제 광복절인데 반쪽 광복절 기념식 그 파행이 벌어졌습니다.
반쪽 경축식. 김영석 신임 독립기념관장 사퇴를 요구하면 이제 야당이 이제 불참을 했는데 이게 참 답답합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신 의원님?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 사실 논란이 전혀 없는 여든 야든 특히 이제 우리 독립운동과 관련된 역사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도 야도 또 우리 유공자분들도 다 동의할 수 있는 이런 분을 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전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이제 보도를 보니까 한 매체 보도를 보니까 5분이 후보로 올라왔는데 뭐 다 알려졌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이종찬 광복회장님이 추천하신 독립유공자 후손분도 그 5분 안에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그 임원 추천위원회에서 점수를 매겼더니 이분이 꼴찌더라. 그리고 이번에 독립기념관장이 되신 김영석 교수가 1등으로 나와서 절차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제 이런 보도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처음부터 뭔가 조금 꼬인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이 과정에 이종찬 광복회장님의 여러 차례의 건의가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절차적으로 보면 그 이유를 그 보도에 따르면 그 이유가 이분이 그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그 독립기념관에 대한 운영에 대한 핵심적인 질문에 면접 과정에서 전혀 답하지 못했다. 이제 이런 보도를 제가 어제 봤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런 광복회 쪽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했어야 하는 건지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뭐 어쨌든 오늘 광복절인데 이런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해서 우리 중국 선열들께도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고 조금 더 매끄럽게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 의원님, 민주당은 뭐 또 생각이 다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뭐 임명 과정에 뭐 면접 과정에 어떤 우여곡절이 있었는지까지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만은 이건 국민의 눈높이에 안 맞지 않습니까? 이건 뭐 그 자리에 가서는 안 될 사람이 간 것이겠죠. 어떤 점에서 국민 눈높이와 거리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해서 친일을 넘어서 숭일 사상, 모일 사상 수준에까지 가 있는 사람이 독립관장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뭐 법률자들에다가 수사관 임명하는 것과 뭔 차이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말이 안 되는 인물 아닙니까? 어느 국민 물어봐도 이걸 정상적인 그 임명권이라고 보는 국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태를 해결하려면 오늘이라도 즉각 해임을 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단순히 이 문제를 넘어서 더 따지고 싶은 게 뭐냐면은 국사편찬위원장 그리고 또 동북아 역사연구재단입니까? 거기 이사장 이런 분들도 다 독특한 그 친일 사상을 가진 인물들을 데려다가 앉혔다는 것인데 우리 헌법은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한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승만 대통령마저도 우리 관보를 발행을 할 때 그 연호를 쓸 때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포함시켜서 첫 해 30년 대한민국 정부 30년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이것을 부인하는 지금 시도가 정권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헌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탄핵 사유로도 추가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 이걸 좀 경고를 해두고 싶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반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제 그 친일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 어떤 뉴라이트 사상을 가진 극우 인사라는 부분을 자꾸 지적을 하시는데 아마 건국절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지금 윤석열 정부는 건국의 역사를 1948년으로 한정하고자 한다라든지 이런 생각도 없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이 본의 아니게 오히려 저는 이 논쟁은 민주당 쪽의 인사들이 이승만 전 대통령을 폄훼하기 위해서 이쪽 분들의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재조명 움직임을 그런 식으로 저는 몰아붙인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사실은 야당이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가라는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많이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뉴라이트 쪽 인사들조차도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인사다 그분은 이런 말씀을 하나를 하고요. 또
그 친일이라든지 또 밀정이라는 표현까지 쓰시는데 이거는 좀 지나친 인신공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뭐 과거에 안익태 선생의 문제, 백선엽 장군의 문제를 좀 호의적으로 바라본 측면, 역사학자로서 호의적으로 바라본 측면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긴 한데 특히 백선엽 장군 문제는 저희 우파 진영에서 봤을 때는 민주당의 생각이 저희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역사적인 어느 한 시점에서 이를테면 일본과의 관계가 있었다고 해서 뭐 예를 들자면 뭐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우리나라가 해방되기 전까지는 일본의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송기정 선생의 일장기 말소 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었고 또 대다수의 우리 일반 민중들도 창씨개명도 하고 이런 아픈 역사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계속 헤집어서 지금 80년이 지난 오늘까지 이 사람이 친일파다, 밀정이다 이런 그 프레임으로 저희를 공격을 하는 것은 정말 부당한 공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꾸 이렇게 정치 쟁점화 시키면 앞으로 모든 문제 뭐 일본 여행만 한 번 갔다 와도 넌 친일파냐라고 물을 정도로 네. 우리 사회를 네. 이렇게 친일과 이걸로 분리시키면 정말 네, 저는 곤란하다. 40초 정도 반론하시죠. 예, 그래도 친일 행각이 있었으면 친일 행각이 있었다고 인정을 해야 그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는 안익태 겁니다. 선생이든 백선엽, 뭐 백인엽 그 형제분들이든 친일을 했던 건 했다고 인정을 해야겠죠. 다만 현대사에 끼친 영향이 많이 있고 공적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용서를 하자 이것까지는 좋지만 친일이 있었던 것을 아니라고까지 부정하는 단계라고 한다면 그건 사고 자체가 좀 이상한 분이라고 저는 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뭐 지나치게 좀 이런 부분들 정치 쟁점화되지 네.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자, 뭐 토론을 하다 보니까 벌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두 분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의정활동 응원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고 광복절 잘 보내시고 저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자,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